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삶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나이 들수록 초라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이 들수록 더 귀티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마음 출구 있음 유턴. 이 책의 저자는 30여 년간 정신과 의사로 사람들을 상담하고 진료하면서 터득한 삶의 기술을 담았습니다. 우리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배워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웃음의 뇌과학.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문 만복래, 웃는 문으로는 만복이 들어옴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가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요?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는 사람은 삼류, 웃어야 할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이류, 힘들 때 웃는 사람은 인류다.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부모가 만든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 잘생겼든 못생겼든 오랜 세월 마음을 어떻게 써왔느냐가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생긴 얼굴이라도 늘 화가 나 있는 얼굴,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얼굴이 있습니다. 반대로 썩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늘 웃고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호감을 느끼게 될지는 물어볼 필요조차 없지요. 웃으면 좋다는 건 다들 익숙하게 아는 사실이지만 많이 웃기엔 우리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또 잘 안 되는 게 웃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웃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웃음이 없는 생활은 얼굴 표정이나 인상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얼굴 근육들을 잘 이완시켜주기만 해도 훨씬 잘 웃을 수 있습니다. 얼굴 근육은 어떻게 이완시킬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얼굴 근육에 힘을 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웃을 때 눈에 힘을 주면 안 됩니다. 눈에 힘을 잘못 주다가 째려본다고 시비를 부를 수 있어요. 코에 힘을 주는 것도 금물인데요. 코 빗자 비웃음이 되거든요. 실제로도 우리는 비웃을 때 코에 힘을 주어 흥이라고 하죠. 설마 입에 힘주는 것이야 괜찮겠지 한다면 그것도 착각입니다. 입에 힘을 주면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입을 쫙 벌려야 호탕한 웃음의 파한대소가 되고요. 미소 지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야 아름답고 시원한 웃음이 됩니다. 웃음은 정신과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웃음의 의학적 효과는 무수히 많은데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항스트레스 효과.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개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을 지나치게 항진시켜 문제를 일으킵니다. 웃음은 부교감신경을 항진시켜 교감신경의 항진을 상쇄시키고 교감신경 자극으로 인한 긴장을 이완시켜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 내분비계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에피네프린과 코티솔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웃음은 에피네프린과 코티솔의 양을 줄이고 엔돌핀, 엔케팔린을 대량 분비시킵니다. 적대감, 분노 등을 누그러뜨리고 뇌에 쾌감을 줘 스트레스 받을 일도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 해주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계속 웃어보세요. 아마 더 이상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실성한 줄 알고요. 웃자고 한 말입니다. 면역 기능 강화. 웃음은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면역 기능을 증진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 기능은 한마디로 우리 몸의 군대와도 같습니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다른 나라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면역력이 강해야 병에 잘 걸리지 않고 설사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병과 싸워 이겨내 회복이 빨라집니다. 웃음, 특히 입이 크게 벌어지는 호탕한 웃음은 비록 짧은 순간이라도 항체 생성 효과, 즉 면역력 증가 효과가 3일 이상 지속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크게 웃는다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아 얼굴을 찡그리면 하루 동안의 면역 기능이 훨씬 낮아진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로 모든 관절의 통증으로 고생하는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1시간 동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충분히 웃게 한 후 확인해 보니 면역 기능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래 류머티스 관절염이란 굉장히 아픈 병인데 웃는 동안 통증이 사라지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개발된 어떤 관절염 약보다 탁월한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웃음은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가장 아름다운 명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웃음은 의학계에서 실제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물지만 외국에서는 웃음요법이 시행된 지 오래입니다. 어쩌면 수백 가지 강장제보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매일 웃는 것이 건강에 훨씬 유익할지 모릅니다. 유산소 운동 효과. 또 웃으면 다량의 공기를 흡입해 산소 섭취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킵니다. 웃을 때는 복근을 중심으로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와 장을 자극해 소화기관에도 좋은 영향을 주죠. 심장이 힘차게 뛰면서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순환시키고 신선한 산소를 충분히 실어나릅니다. 스탠포드 대학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웃음에는 제자리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라고 했는데 웃음이 유산소 운동 효과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학적 효과 외에도 웃음은 대인관계의 윤활유 역할도 하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라는 속담은 그냥 생긴 말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검증된 결과죠. 내가 먼저 웃으면 상대방도 잘 대해줍니다. 밝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에겐 호감이 가죠. 미소가 만연한 얼굴은 더욱 아름다워 보이고 신뢰감도 상승합니다. 밝게 웃는 사람에게는 유대감도 깊어지고 그 밝은 에너지는 주위로 잘 전이되어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이렇듯 웃음은 인간관계에도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인계보다 미소계가 한 수 위입니다. 웃음은 다다익선, 많이 웃으면 웃을수록 좋습니다. 혹시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면 피드백 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감정은 얼굴 표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표정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기분이 좋을 때만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써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웃을 수 있을까요? 웃을 여유조차 없는데 어떻게 웃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심하게 고통받는 순간에도 웃음이 고통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웃음은 몸과 마음이 아플 때 견딜 힘을 주는 엔돌핀, 엔케팔린 같은 뇌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되도록 합니다. 또 행복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분비까지 증가시키죠.
웃음은 마약성 진통제보다 더 강력한 천연 진통제고 어떤 항우울제보다 더 강력한 천연 항우울제인 셈입니다.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억지로 웃어도 얼굴의 근육들이 움직여 뇌에 신호를 보내면 우리 뇌는 웃는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후속 일들을 처리합니다. 우리의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 웃음도 효과가 있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기회가 닿는 대로 웃어보면 어떨까요? 덧붙이자면 보통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가량 웃는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평균 14번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수치는 서양인 기준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7번가량 웃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웃음을 잃고 사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당신은 오늘 몇 번 웃었나요? 지금 내가 짓는 얼굴 표정이 나의 운명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짓고 싶습니까? 로젠탈 효과.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역으로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넌 할 수 있어 라는 격려와 응원의 말이 나에게 힘이 되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세계 최고 부자들의 성공 원리를 집대성한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를 비롯해 수많은 성공학 책을 저술한 성공학 연구자인 나폴레온 힐은 산골 마을에서 가난한 대장간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지만 그의 내면에 잠든 그의 능력을 일깨워 주었던 새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동네 골칫거리였던 힐의 재능과 장점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힐에게 이렇게 자주 말해 주었습니다. 너는 말썽꾸러기가 아니라 가장 활동적인 아이일 뿐이야. 네가 아직 뚜렷한 관심사와 목표가 없어서 주변에서 너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야. 너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적인 재능이 많은 아이란다. 너는 틀림없이 역사에 이름을 남길 위대한 작가가 될 거야. 나는 사람을 볼 줄 알거든. 이 말을 듣고 자란 힐은 작가라는 목표가 생겼고 새어머니의 말이 평생토록 자신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 어떤 어려움에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했죠. 새어머니의 말이 그에게 자기 실현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로젠탈 효과는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로젠탈 교수로부터 만들어진 용어로 샌프란시스코의 초등학교에서 실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유명한 이 실험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교생에게 지능검사를 시행한 후 결과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20%를 뽑아 담임 선생님에게 이 아이들은 지능이 높으므로 학업 성취도가 높고 틀림없이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거짓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 결과를 들은 담임 선생님은 해당 아이들을 대할 때 무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표현했죠. 그러자 8개월 후 놀랍게도 무작위로 선택된 20%의 학생들이 지능지수와 상관없이 다른 학생들보다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로젠탈 교수는 또 다른 실험을 진행합니다. 선생님이 어떤 학생에 대해 평가하는 화면을 녹화한 비디오를 학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의 소리를 제거해 실제 말소리는 듣지 못하게 했죠. 그러나 불과 10초도 지나지 않아 학생들은 선생님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거의 정확히 맞힐 수 있었습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기대는 꼭 말이 아니라 눈빛, 손짓 등 비언어적 요소로도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로젠탈 교수는 실험을 통해 타인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긍정적 기대는 그 기대를 받는 사람의 부응 심리와 서로 맞물리면서 상승 효과를 나타내어 자기 실현의 예언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로젠탈 효과와 반대로 선생님이 좋은 성적을 기대하지 않는 학생은 실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현상을 골렘 효과라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거는 기대 수준이 낮을 때 상대방도 노력을 하지 않고 이는 결국 성과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로젠탈 효과와 골렘 효과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재수하는 아이를 보는 어머니의 두 가지 태도를 예로 들어볼게요. 긍정적인 어머니는 앞으로 1년을 더 공부하면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격려합니다. 걱정하지 마. 최선을 다하면 돼.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 아이도 자신감이 늘고 심리적 안정감이 들면서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부정적인 어머니는 1년을 또 뒷바라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스트레스를 받음과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어머니를 보는 아이는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안절부절 못해 집중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제 진료실 장면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년 여성 환자분이 자신의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본인이 100일 기도를 갈지 말지를 제게 물어봅니다. 제가 100일 기도를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에 아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군요. 이 환자분은 앞에서 말한 아이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유형이었거든요. 100일 기도를 가니 환자분도 마음이 편해지고 어머니가 100일 기도를 가니 집에서 함께할 시간이 줄어든 아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었을 거예요. 또 100일 기도가 로젠탈 효과를 발휘했을 수 있죠. 물론 100일 기도의 효험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각설하고 칭찬도 들어보고 긍정적 기대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목표를 이루려는 담대한 용기와 실천으로 끝내 자기 실현을 이루어내죠. 특히 어렸을 때 아이에게 절대적인 인간관계인 부모나 선생님이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할 때 자녀에게 보내는 언어의 내용과 제스처, 목소리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언어적, 비언어적 기대가 아이가 미래에 이룰 자기 실현의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망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세요. 로젠탈 효과는 과학입니다. 지금 당장 자기 자신이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신뢰와 긍정의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화를 잘 처리하는 방법. 달라이 라마와 더불어 이 시대 불교계 스승으로 쌍벽을 이루는 지금은 열반하신 틱나탄 스님은 시기, 절망, 미움, 두려움 등은 모두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독이며 이 독들을 하나로 묶어 화라 했습니다. 스님은 화를 잘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며 화가 나면 먼저 화를 내는 자신의 내면 상태를 들여다보라고 말했죠. 화는 비록 그것이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더라도 화를 내므로써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틱나탄 스님은 화를 억지로 참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떼어낼 수 없는 신체 장기처럼 화도 우리의 일부이므로 억지로 참거나 제거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화를 낸다는 것은 웃고 우는 것처럼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화를 내다 보면 정작 자신이 왜 화를 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곧잘 잊어버리기도 하죠. 우리는 오직 화를 배출하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틱나탄 스님은 화를 내는 것이 화를 푸는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지 않되 화가 난 진짜 이유를 자각하고 스스로는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울고 있는 아이처럼 화를 보듬고 달래야 하며 감자가 익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화를 당장 분출하기보다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일들에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엘리베이터가 빨리 내려가지 않으면 늦다고 화를 내고 빨리 내려가면 어지럽다고 투덜거립니다. 슈퍼마켓에서 계산하는 행렬이 길면 왜 계산대를 더 열지 않냐고 화를 내고 앞차의 운전자가 조금만 꾸물거리면 운전을 못한다고 화를 내고 자동 판매기가 고장나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고 화를 냅니다. 곳곳에 화를 낼 거리가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처럼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것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 의과대학의 레드포드 윌리엄스 교수는 화나는 일을 당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건 마치 자신의 목숨을 서서히 잃기 위해 비소와 같은 독약을 매일 조금씩 먹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화를 독약에 비유하다니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나요? 화를 내는 것이 진짜로 독약을 먹는 것과 같이 안 좋은지 이와 관련된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 나오는 숨을 냉각시킨 뒤에 그 침전물을 쥐에게 주사했더니 쥐가 단 몇 분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화를 낼 때 진짜로 독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화를 전혀 내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중독성이 있어서 화를 한 번, 두 번 내다가 보면 더 자주 폭발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자신의 건강만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화를 자주 강하게 낼수록 하늘나라 구경을 서두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은 짧게, 그리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 화를 내고 성질을 부렸다고 해서 당장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활이 반복되고 몇 년씩 지속되면 우리 몸의 호르몬이 갈피를 못 잡고 제멋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에피네프린이 대량 방출되어 교감신경만을 자극시키거나 또 만성적인 코티솔의 과다 분비로 면역 기능도 떨어뜨려서 심장, 신장, 위장 등 여러 내장기관에 탈이 날 수 있죠. 탈이 나는 부위는 각자의 체질적 취약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 장기에 무리하게 부하가 걸리면 마침내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위장병, 류머티즘 등 현대 성인병, 즉 생활습관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습관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스트레스고 스트레스를 화로 반응하면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생리학적, 의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행동학적으로도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더 심하다고 하죠. 화를 잘 내다 보니 자연히 남들과 쉽게 싸우고 열받아서 술과 담배가 늘고 안주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합니다. 그러니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입니다. 반대로 화를 내지 않고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은 어떨까요?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도 화를 억지로 참거나 억압하면 이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아두면 그건 소장품이 되긴커녕 화병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화산처럼 갑자기 폭발할 수도 있죠. 아무리 큰 댐이라도 비를 계속 가두기만 하면 언젠가는 댐이 터지는 이치와 같습니다. 몸의 어딘가가 아픈 화병의 증상으로 터질 수도 있고 화를 잘 내지 않아야 할 상황인데도 갑자기 화를 내는 식으로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화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화가 난다면 당장 표출하지 말고 심호흡을 한 뒤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지금 상황이 화를 낼 만큼 가치가 있는가? 혹시 내가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화를 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괜히 스스로의 분에 못 이겨 화를 내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내가 이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절히 대응했는지 돌아봅니다.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서지 않고 끼어들려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짜증을 냈다고 해봅시다. 그 상황에서 짜증을 낸 나의 태도가 적절했나 돌아보는 거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짜증을 내지 않고 줄의 끝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더 현명한 대처였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화를 평가하고 화를 처리하면 됩니다. 물론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화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최근 화가 난 일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단계, 지금 상황이 화를 낼 만큼 가치가 있는지. 2단계, 화를 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3단계, 내가 효과적으로 적절히 대응했는지. 화난다고 돌을 차면 제 발부리만 아픕니다. 화를 적절하게 잘 처리해야 정신도 신체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것은 사소한 일로 내 목숨을 거는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매사에 감사하라. 인생은 커다란 영화 스크린과 같습니다. 똑같은 화면이라도 보는 이의 눈높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죠. 관객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주로 불평을 합니다. 나는 왜 이리 못났을까? 우리 집안 분위기는 왜 이럴까? 내가 다니는 직장은 왜 지옥 같지? 내가 태어난 이 나라의 꼴은 도대체 뭔가? 또 다른 부류는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부르면 대답해 주시는 부모가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고, 자신이 태어난 조국이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는 전에 없던 물질적 풍요와 문화를 누리고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늘 뭔가 부족하다 느끼고 자주 불평을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미국에서 한 주부가 주말마다 사냥, 낚시, 골프에 빠져서 자신과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남편에게 불만을 품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해 남편을 팔겠다는 광고를 내죠. 남편을 염가로 양도함, 사냥도구와 개 한 마리, 골프채는 덤으로 드림. 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은 없었고 대부분 남편 말고 낚시도구와 개 한 마리, 골프채만 줄 수 없느냐고 문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미망인은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충고했고 어느 주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충고했다 합니다. 남편이 잘했다고 할 순 없지만 남편을 잃었거나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들에게는 이 주부의 불만쯤이야 행복한 비명에 불과했던 것이죠.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주부처럼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의 생활은 불행해지고 감사하는 이들의 생활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감사하라.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매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다고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인들은 감사합니다 란 표현을 지나치다고 느낄 정도로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마움을 느끼는데도 입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너무 서툴고 인색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을 더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감사함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나 부부이기에, 가족이기에 감사하다는 말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웃에게도 더불어 사는 이들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 모두에게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한 마음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어 우리 몸의 면역이 높아지는 것이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도 줄이고 불안과 우울을 줄여주며 행복감을 증가시킵니다.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나 불만도 느끼고 감사함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중 어떤 감정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 자체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다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서야 상대적인 감사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사고로 목숨을 잃은 누군가의 소식을 들으면 내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자체로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평소엔 누굴 닮아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공부를 못하는지 불만을 갖고 있다가 말이죠. 가까이 있는 것,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의 가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 우리의 이웃, 물건을 배송해주는 택배기사, 동네 가게의 점원들, 직장의 동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에서도 감사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숨쉬게 해주는 공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봄에는 꽃이 핌에 감사하고 여름이면 잎이 무성함에 감사하고 가을이면 풍성하게 연그는 것에 감사하고 겨울이면 추운 땅 밑에서 앙상한 가지를 위해 수액을 밀어올리는 뿌리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늘 감사한 일이 있었나요?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우리 삶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일상의 모든 일들을 당연한 것이라 여기면 감사할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꼭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기쁘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만족의 기준을 조금 낮춰보세요. 기쁘고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고 몸과 마음도 훨씬 건강해질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